안녕하세요. 삼성자산운용 최창규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이 변한 세상을 두 단어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아마 메타버스와 AI, 인공지능이 이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을 정리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상은 이 두 단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변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경희대학교 김상윤 교수님을 모시고 이 두 단어를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희대에 있는 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의 일자리 대체된 거예요. 사회적 역량 차이는 굉장히 벌어질 겁니다. 나는 이게 불편해서 안 쓴다가 아니라 돈이 없어 못 쓴다의 문제가 많이 등장할 거예요. 기계는 없다.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과연 어떤 상호작용을 할지 쌤 클래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지과학이란 단어가 참 생소하기도 하고 네.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단어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추상적일 수는 있지만 인지과학은 저는 사람의 마음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봅니다. 마음을 뭐 철학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마음을 과학의 관점에서 특히 IT, 정보기술의 관점에서 어떻게 분석해서 응용할 수 있는지 이게 핵심적인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 뭐 뇌과학이나 의학이나 심리학 등을 활용을 해서 함께 배우는 학문입니다. 근데 교수님은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왜 학부가 아니라 대학원에서 가르치는지도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인지과학이란 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워낙 융합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는 학부의 특정 전공을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대학원 과정은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백그라운드 갖고 있는 분들이 막 배우러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저 같은 좀 비빔밥 같은 컬러 갖고 있는 사람이 잘 맞더라고요. 주로 어떤 분들이 인지과학을 배우고 계신가요? 사실 뭐 인지과학만 배우는 건 아니고 제가 있는 경희대 MBA 과정에서는 제가 뭐 메타버스 관련된 것도 알려드리고 기업가 정신도 같이 공부해보고 있고 또 경험 디자인, 다 인간이 어떤 물리적이나 메타버스 내에서 경험 발생하는 거 이런 거를 좀 풀어보고 있는데 사실 인간의 마음과 경험을 만든다는 거는 거의 모든 영역을 다 쓰다 보니까는 좀 다양하게 서로 얽혀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단어를 말씀 주셨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삼성자산운용에 와서 가장 먼저 접했던 새로운 단어가 바로 메타버스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란 단어를 거의 최초로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나요? 제가 원래 이 메타버스 연구하기 전에 분야상으로 많이 공부했던 게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금융 투자하는 앱이 복잡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게임처럼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연구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일부 앱이나 플랫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거대하게 새로운 공간과 아바타를 바탕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시점에서. 그렇다면 그게 하나의 일종의 사회화되는 거. 되는 맞습니다. 현상.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작은 사회에서 이제 거의 이제 방에서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회사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게 메타버스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야를 연구한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연구하던 게임과 게이미피케이션을 확장해서 공간화시킨 게 메타버스였습니다. 근데 왜 하필 그 트리거가 게임이었나요? 저 일단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제가 또 학부 졸업하기 이전에 게임 회사를 실제 같이 창업자처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원천적인 애정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RPG 같은 게임도 일종의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다크서클이 있던데 디아블로 4 하시다가 오신 거 아니세요? 요즘에 많이 하는 게임은 젤다. 젤다 이제 우리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왕눈이라고 부르는 게임인데 티어스 오브 킹덤이라고 해서 요즘에 그거 손에 잡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 다 잡으시지 않았나요?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모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메타버스 얘기를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메타버스를 상품, 특히 투자 상품으로 많이 접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의 주가에 따라서 이 아이덴티티가 살아있냐 죽었냐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요. 아무래도 메타버스라는 테마가 확 달아올랐다가 또 확 식으니까 야 이제 메타버스 끝난 거 아니야? 지금에 와서야 메타버스 얘기를 왜 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주식의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등락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메타버스에 대해서 분노하고 슬픔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직접 그걸 써가지고 편했고 안 써고가 아니라 내 돈이 들어갔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 근데 뭐 저도 투자를 했지만은 막상 제가 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 기업 프로젝트나 자문을 보게 되면
일의 양이나 기업의 투자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보다요? 예, 뭐 오히려 늘어났어요. 저는 코로나19가 종식됐기 때문에 네.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는 오히려 활용도가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약간 모든 거는 등락이 있지만 성장하는 추세고 메타버스는 분명 성장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구글에서도 지도 서비스를 더 이제 정교화 시킨다고 하는데 네. 기상 정보도 때려넣고 그게 나오면 그거 자체가 메타버스의 하나의 기반 플랫폼이 또 되는 거거든요. 예. 기반 플랫폼. 예, 그러니까 사실 메타버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쓰일 겁니다. 다만 우리가 실망스러운 건 주가와 맞아요. 또 우리 아이들이 주로 쓰는 플랫폼이 아직까지도 그 만화 같은 느낌이 나니까 네. 내가 저걸 쓰겠어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메타버스까지는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고 아무래도 코로나19라는 게 뭐 사회를 단절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메타버스라는 분출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또 메타버스와 AI, 인공지능을 또 결합을 시켜보면 또 어떤 공통분모가 있을까 고민스럽거든요. 전 사실 메타버스를 처음에 연구하고 기업들하고 작업을 하면서도 늘 아쉬웠던 게 이걸 일일이 사람이 다 개입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점이었어요. 개입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공간성이 많이 있잖아요, 보통. 네네네네. 그럼 공간에 있는 어떤 디자인이나 오브젝트들 다 사람이 만들어야 되고 특히 내가 메타버스 들어가면 그게 작은 요만한 도트 형태의 아이콘이건 아니면 그래픽이 잘 만들어진 아바타건 간에 내가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사람 대 사람의 대화가 아닌 이상 사전에 짜여진 스크립트대로밖에 대화가 안 돼요. 이건 굉장히 맹숭맹숭하고 재미없는 대화거든요. 그렇다면 자의성, 즉 창의성이 결여된 그런 환경이다라고 압축을 할 수 있겠네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그냥 평상시에 살던 공간과 평상시에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랑 달라 이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은 비슷한 걸 원하거든요. 근데 그 공간도 뭔가 좀 죽어 있는 것 같고 내가 대화하는 모든 대상들은 기계 갖고 너무. 근데 이 부분을 AI가 빠른 속도로 지금 막 채워갖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메타버스와 AI의 공통분모를 생겼죠. 예. 찾을 수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저도 항상 답답했던 게 카드사라든지 은행에서 이제 제안하는 네. 그 챗봇 서비스를 네. 들어가 보면 아니 나는 답답해 죽겠는데 거기 나와 있는 특정 키워드라든지 네. 특정 단어에 기인을 해서 네. 주어진 답만 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거의 1세대 인공지능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나요? 그것도 인공지능이긴 합니다. 아 그런가요? 근데 지금 우리가 되게 답답한 인공지능이죠. 어떻게든 간에 사람을 못 만나게 막아준 수문자 같은 거잖아요. 네네네. 나를 넘어서야 상담을 만날 수 있어요. 약간 이런 네네네. 느낌인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게 얘 정말 바보다. 내가 고객 수천만 명이 질문하는 그런 질문의 유형이 있을 텐데 왜 이런 것들을 정말 학습을 안 할까? 아니면 제발 Q&A 형태라도 만들어가지고 아니 고객들이 가장 빈도수가 많은 네.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서비스를 해주면 훨씬 더 매끄러운 챗봇 서비스가 될 텐데 그런 한계를 느꼈는데 그 한계를 깼던 게 챗 GPT였거든요. 맞아요. 얘는 진짜 내가 뭘 궁금해하는지를 알구나 또는 내가 궁금해하지 않은 것도 가르쳐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사실 걔가 조금 뭐 약간 깊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걔가 무언가를 런하거나 언더스탠딩하는 건 솔직히 아니긴 하겠죠. 네, 걔는 생명체가 아닌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하지만 인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걔가 뭔가 러닝, 학습하는 것 같고 이해를 해서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맞아요, 느낌. 예, 느낌이죠. 사실은 패턴 매칭의 확장, 통계적인 모델의 확장인데 우리가 인간이 경험하기에는 그런 경험이 오기 때문에 인간답고 편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그것도 일종의 굉장히 고도화된 머신러닝? 그렇죠. 사실 통계죠. 모든 거의 뿌리는 통계입니다. 그렇죠. 통계. 그렇다면 좀 더 이야기를 확장해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고객센터에 계신 분들이 점점 일자리가 없어지겠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런 인공지능 AI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분명히 득과 실이 나눠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득은 당연히 뭐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단적인 사례지만 야 사람 안 써도 돼. 네, 야 상담원 한 명 안 써도 돼. 뭐 이런 게 득이 될 수도 있고 또 상담원 입장에서는 내 일자리가 실이죠. 없어졌네? 실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굉장히 재미나고 좋은 질문인데 사실 하나의 변화가 생겼을 때 관점이 세 가지로 제가 보이더라고요. 네. 노동자 관점이 있고 네. 소비자 관점이 있고 기업가 관점이 네, 다 네, 달라요 네, 서로. 근데 일자리는 저는 궁극적으로는 다 대체가 된다라고 보는데 네. 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대부분 직장인들이 엑셀을 쓰시는데 네. 엑셀은 지금 디폴트잖아요. 그렇죠. 랩탑 사면 무조건 까는 거. 그렇죠. 근데 제가 초등학생 때만 해도 주산을 배웠어요. 주판. 몇 단이셨어요? 저 되게 못했어요. 근데 네. 못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업을 보면 실제 주판 하시는 분들이 채용돼서 있었거든요. 종이로 되어 있는 전표 갖고 오면 앉아가지고 쫙 네. 해가지고. 결산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사실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엑셀이
그때 그분들이 몇십 명이 달라붙어서 하던 거를 전문성이 별로 없는 내가 엑셀 조금 알아갖고 혼자 돌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분들의 일자리 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린 지능이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한 걸 따지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지능의 분류를 세분화시키면 엑셀이 갖고 있는 수식 계산도 사실은 지능적인 영역이거든요. 이미 대체가 됐던 겁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는 득이 있었냐 실이 있었냐를 봐야 되는데 초반엔 당연히 복잡하죠. 만드시던 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제조하는 기업도 없어지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역사를 봤을 때 그 위에 새로운 더 양지의 일자리나 산업들이 전 올라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단기간에는 실도 많이 보일 거예요. 맞아요. 산업적으로 흔들리고 네. 어려워지는 분들. 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버리고 가지 않고 함께 간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전반적인 산업과 우리의 삶의 질은 저는 득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갈 것 같습니다. Can we drink it, chop it up and smoke it? Can we feel it? Can we pop it? Cause we don't like feeling these emotions. Can we try it? 다만 이 과정에서 가장 걱정되는 거는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네. 하나가 에너지고 네. 하나가 양극화 문제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내 폰에서 또는 집에 있는 작은 컴퓨터에서 인공지능이 처리가 되는 것 같으니까 네. 얘는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것 같아 그렇죠. 라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뒷단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서버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일례로 실제 우리가 이거 엔진마다 다르겠지만 네. 인공지능 플랫폼하고 대화를 나누면 네. 뒤에서 소비된 냉각수만 해도 생수 한 병은 쓰이거든요. 어쩐지 요즘 제가 질문만 하면 얘가 버벅대더라고요. 예, 빨리 답이 안 나오고.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MS가 그래가지고 그 핵융합 기술에 자꾸 투자하는 이유가 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전기 문제나 냉각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컴퓨팅 인프라도 필요하지만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네. 먼저 풀리면서 같은 속도를 맞췄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은 일단 인공지능의 사용 자체가 너무 증가한 거예요.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못 쫓아오는 그 거예요. 뒤에 컴퓨팅 인프라를 저렴하고 친환경적이고 낮은 에너지 돌릴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좀 뒤에서 막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헐떡헐떡거리면서 그게 바로 에너지적 측면이 네. 있고요. 그럼 두 번째는 양극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양극화는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네네. 쓸 수 있는 사람과 아. 쓸 수 없는 사람의 문제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스마트폰은 지금 굉장히 그래도 일반화가 된 기기가 됐죠. 네. 성능이 약간 낮으면 무료도 어떻게 받아볼 수도 있고 그렇죠. 월정액만 내면. 근데 이게 인공지능을 통한 많은 서비스들은 점점 복잡해지고 또 최근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인공지능을 투입하는 연구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게 불편해서 안 쓴다가 아니라 돈이 없어 못 쓴다의 문제가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근데 초반에 2007년도 초반처럼 스마트폰을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사회에서의 역량 차이보다 더 큰 역량 차이가 나타날 것이거든요. 스마트폰은 정부의 입출력 머신으로 우리가 주로 썼던 거예요. 네. 근데 정보가 아니라 어떤 고도화된 사고나 생각들을 의존하는 장비거든요. 인공지능 모든 장비들은. 근데 이거를 돈 주고 쓸 수 있는 사람과 나는 돈이 없어서 아직 못 써. 또는 아직 못 배워서 못 써. 이분들의 사회적인 역량 차이는 굉장히 벌어질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인공지능이 감히 범접하지 못할 네. 영역이 있다. 바로 인간의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이다. 네네네. 당연히 나는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의 일자리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교수님 말을 들어보면은 네. 아니 이런 창의적인 영역도 네. 많이 침범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최근에 그림의 저작권 문제가 미드저니나 달리를 통해서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네. 제가 4-5주 입력을 해요. 네. 미드저니가 그림을 그려줘요. 저작권은 누굴 거냐. 그렇죠. 이게 네. 만약에 제 거가 되는 순간 전 창작자의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미드저니 거다라고 하는 순간 전 창작자 역할이 아닌 건데 현재는 미국 기준을 놓고 보면 판단이 좀 애매해요. 근데 제가 그냥 관찰하기에는 미국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드저니와 같은 플랫폼은 카메라처럼 보자. 카메라 자체는 창작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걸 잘 찍는 나의 역할. 입력하는 사람. 하지만 또 어찌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원점 피사체나 많은 것들은 뒤에 있는 소스를 제공해서 학습 데이터 갖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그러니까 카메라는 일단 빠지고 둘 중에 하나한테 창작의 무게를 실어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판인데 즉 기존의 틀처럼 누가 창작했고 누구 창작권을 확실히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지금 아직까진 결론이 안 된 상태로 흔들리고 있는데 이 카메라의 역할이 굉장히 커진 건 좀 맞다라고 봐요. 네. 근데 같은 카메라를 쓰더라도 네. 이렇게 구도를 잡느냐, 이렇게 네. 구도를 잡느냐, 또는 빛을 더 많이 주느냐 이런 것들은 그렇죠. 또 창의적 영역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영역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창작권은 저는 그래서 사실 유럽 쪽 판례를 보게 되면 아이 플랫폼한테 저작권을 주는 사례도 나타나긴 했어요. 이 노래는
야 네가 아니라 이 기계 거야라고 인정해준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여기저기서 나오고 이 판례에 따른 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제가 네. 방송에서 자의식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셨고 예. 저도 가끔 네. 얘가 사람 아니야? 아, 그리고 네. 우스갯소리로 네. 일본에 자판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판기에서 안 되면 누르십시오라고 누르면 사람이 나온대요. 예. 일본 자판기는 정말 자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자의식은 인간이 나를 인지한 능력이거든요. 네. 내가 나인 거를 알고 네. 다른 존재들도 그 사람인 거를 스스로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환경도 알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목표하고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이 틀을 의식 또는 나 중심적으로 자의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기계가 그게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기계는 없는 게 아닌가요? 저는 기계가 다른 존재나 세상을 이해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흔히 최근에 어떤 분들은 인공지능 플랫폼들이 책상 물림처럼 텍스트만 갖고 학습한 거니까 이런 거 몰라라고 단정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다르게 보는 건 수많은 센서들로부터 들어온 정보들을 내가 학습하게 되면 네. 오히려 인간보다 더 방대하고 빠르게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은 얘는 목표하고 목적을 스스로는 못 세워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깊게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인간은 그런 탄생 순간부터 목표하고 목적을 스스로 살면서 세우고 있는 존재냐 또는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냐에 대한 철학적 논쟁은 있긴 한데 아직까지 인간은 그래도 목표하고 목적을 스스로 세운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기계는 목표하고 목적을 스스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걸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고 그래서 저는 기계는 의식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인공지능한테 목적성이나 달성할 미션을 부여한다면 그러면 그 인공지능은 자의식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죠. 제가 준 거를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죠. 일종의 계산기나 저는 엑셀 프로그램 학장이라고만 봅니다. 아직까지는. 이 정도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앞으로 이런 트렌드가 교수님께서는 최소 이제 시작이다 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과연 개인들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장인들 제 친구들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상균아 너 인공지능 어떻게 쓰면 되니? 직원들이 물어보는데 나도 못 써 막 이러고 얘기해요. 그럼 저는 일단 챗 GPT 그거 들어가고 또 어떤 앱을 까냐고 무슨 앱을 까 홈페이지인데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보면 저는 최근에 플러그인 마켓을 열심히 봐요. 저는 그거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는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레퍼런스 같은 거 찾는 거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레퍼런스가 가짜가 많이 올라왔어요. GPT 자체가. 근데 지금 뭐 그걸 막아주는 또 플러그인이 생겼어요. 지금 아직까지 이제 계속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한 번에 여러 플러그인을 동시에 다 쓰면 못 쓰는데 몇 개 선택해서 쓰게 되면은 훨씬 질이 좋아져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하는 업에서 내가 자료를 다루고 머리를 써야 되는 일이 있으면 사실은 인공지능을 쓸 뿐이 아니라 지금 당장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이런 인공지능 AI의 트렌드에 맞춰서 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업은? 사실 뭐 어떤 플랫폼이나 파운데이션에 해당하는 것들은 당연히 갖다 써야 된다고 봐요. 근데 업의 도메인에 안 맞으면 그걸 학습시킬 수 있는 형태로 계약을 맺어서 이제 쓰면 되는데 많은 기업들이 상상하고 있는 건 저 시인이에요. 우리 회사 내에서 많은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그다음에 매뉴얼화가 잘 돼 있는 업무, 세 번째가 감정 노동이 심한 업무. 이 세 가지의 특성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거. 대체하는 거. 세 가지 꼭지에 딱 잘 맞는 게 상담원 업무예요. 현재. 상담원을 왜 대체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금융계에서 조금씩 이미 시작이 됐죠. 근데 저는 요거는 틀린 건 아니지만 맞지만 좀 더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의 노력으로 기존의 통계적인 기법으로 패턴이나 추세가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 이거를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최근에 그 아프리카 가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미난 프로젝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나에서요? 가나. 근데 가나는 또 우리한테 먼 나라인데 전혀 아는 게 없죠. 그렇죠. 가나는 또 우리의 고민 중에 먼 거, 메뚜기 때 출몰. 근데 거기는 또 그게 심각하고 우리도 일부 있지만 그 나라는 우리보다 홍수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원천 데이터가 있지만 분석이 안 됐던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프로젝트들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처럼 위성 사진이나 GIS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는 적은 도면 정보 바탕으로 건물의 위치를 위성 사진 바탕으로 유추해내는 거. 여기에도 인공지능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이걸 잘 못 써먹던 것들. 그러니까 사람을 대체한다라고 보는 것도 기업인 관점에서 좋겠지만 그것만 신경 쓰지 말고 사람을 써도 안 됐던 것들 또는 인프라 투자를 엄청 많이 했어야만 됐던 것들
지금 사람의 표정에 대한 연구나 감정 연구들도 꽤 있는데 네. 좀 더 진행이 되면 인공지능한테 이걸 패턴 학습을 시켜서 사진으로 찍는 패턴, 그다음에 뇌파나 체온 변화 종합적으로 학습을 시켜서 감정을 디테일하게 읽어낼 수 있다고 하면 자동차 회사가 써먹을 수 있어요. 자동차 회사가요? 우리가 가속을 할 때가 있죠. 100km인데 120km. 그럼 안 되겠지만 화장실이 급할 때, 그리고 또 뭐 빨리 일단 약속이 가야- 늦었을 예, 때 예. 그것까지는 그나마 그것도 안 되지만 세 번째가 가장 안 좋은 게 보복하려고 할 때. 아 맞아요, 맞아요. 이건 되게 크리티컬한 리스크잖아요. 이거를 차가 감지한다라고 하면 차가 속도를 어느 정도 제어해줄 수 있는 거. 마치 알코올 냄새가 나면 시동이 안 걸린 차를 해외에서 승인한 사례가 있는데 국내에서 아직 논의 중이지만. 저는 그런 걸 이제 아무래도 금융 계열사니까 금융 상품에 가장 많이 요즘 하는 네. 게 뭐냐면 당신의 투자 성향은 무엇입니까? 중요해요. 네, 저는 안정 성향입니다. 네. 근데 제가 마음이 아픈 게 하나 있어요. 네. 거짓말을 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나는 안전 성향이고요. 네. 저는 치밀한 성향이고요. 네. 저는 고수익보다는 안정적인 꼬박꼬박을 좋아해요. 근데 레버리지를 사시고. 그러니까 실제 요러한 접근들을 외국 게임 회사들도 일부 쓰고 있으세요. 이 게이머 테스트를 해가지고 어떤 플레이를 즐거워하고 어떤 플레이에서 안 즐거워하는지 이걸 잘 연구하면 재미없는 부분에 뭐 재미난 미션을 주거나 이 사람이 되게 재미나는 부분에 인앱 결제를 넣어서 결제량을 유도하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응답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많은 왜곡이 발생을 해요. 또 응답 이거 왜 물어보는지 자꾸 머릿속에 생각을 하거든요. 왜 물어볼까 이걸 나한테?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읽어낸다라는 게 나의 어떤 이익과 정보 보호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규정 내에서 잘 쓰일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인간한테 도움이 되는 조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인간이 네.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AI 관련해서 뭐 반도체는 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또 뭐 페이스북 이런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 저희는 뭐 빵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을 또 AI에 가장 큰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맞죠. 그들이 가장 전략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흔히 뭐 플랫폼 또는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뒷단에서 돌아가는 인프라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그중에서 모두가 잘 될지 하나가 독식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굉장히 주의해서 볼 종목들입니다. 네,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얘기를 길게 나눠봤는데요. 관련된 상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라는 ETF입니다. 현재 AI에 가장 앞서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담은 ETF인데요. 5월 31일 현재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미국을 대표하는 테크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덱스 미국 반도체 ETF입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강력한 반도체 파워, 하드웨어 파워에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접근해야 될 ETF고요. 반도체는 AI의 필요 충분 조건일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다양한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코덱스 미국 반도체 ETF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자산에서 글로벌 챗 AI 펀드가 얼마 전에 출시가 됐는데요. AI의 영역은 방대하고 모호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특히 기술 성장이 빠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술 발전의 속도라든지 AI의 진화를 따라가려면 뭐 펀드로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메타버스 살짝 AI 전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한번 가나 얘기를 들으면서 저의 사고의 영역이 한번 깨우쳐졌다. 그리고 또 그런 인간의 손가락으로 나오는 그런 거짓보다는 인간의 감정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캐치업한다면 저희 금융 쪽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교수님과의 뜻깊은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대화 정말 즐거웠고요. 네. 이제 뭐 계속 공부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투자를 떠나서 함께 하신 시청자분들의 어떤 업이나 삶의 흐름이나 또 자녀분들이 계시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도 계속 학습하고 성장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인공지능 플랫폼은 계속 성장해서 올라가는데 나만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그 녀석은 성장할 겁니다. 이걸 밟고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쌤 클래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